나는 그림자 속의 시녀이자 목숨을 거두러 온 유가족이다. 찾지 마라. 카시우스, 너와 나 사이엔 언제나 피로물 드너난 뿐이다. 내가 다가올수록 나는 어떻게 너를 미워해야 하는지 더 또렷해질 뿐이다. 어머니,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내 인생도 더 찬란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어릴 때부터 내게 주입했다. 이 능력은 재능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비밀을. 그래서 난 언제나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당신이 세상을 떠난 뒤 내 삶은 거의 미를 잃었다. 자란 뒤 계모는 나를 팔아치우려 했고 달콤한 말로 나를 구슬렸다. 성정리포 악한 망나니 공자에게 시 짚보내려 했다. 나는 저항이 돼 가를 잘 알았다. 하지만 맞설 용기는 없었다. 그저 핑계로 시간만 끌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슬퍼하지 않았다. 대신 한 번도 본 적 없는 릴리엔 부인과 곧장 번개처럼 재혼했다. 게다가 계모가 데려온 세실리아 아가씨는 아버지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가족이라는 것에 완전히 실망했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가면을 썼다. 상냥한 시녀 같은 역할로. 오늘은 여동생이 티파티 날이다. 계모는 꽃을 더 준비하라고 내게 명령했다. 나는 수석 시녀에게 마차를 준비시키고 늘 그랬듯 같은 일을 되풀이했다. 새로운 시녀는 이해했다. 아가씨는 웬을 집안일을 도맡으세요. 다른 기조 경애들의 주된 일은 예쁘게 치장하는 거 아니에요. 시녀장도 궁금했지만 결국 아가씨 스스로 선택한 일이니 더 말할 수도 없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미 익숙하다. 게다가 나는 틈을 내어 정령들과 아침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내 이름은 뉴피미야. 유렌달 가문이 마지막 핏줄이다. 분홍빛 눈동자가 그 증거다. 우리는 자연히 정령들과 대화할 수 있고 인간 과정령을 잇는 유일한 달이다. 정령 과동하는 나는 정령들과 즐겁게 수다를 떨고 심지어 꽃을 따는 것도 도와준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령들은 능력으로 오늘 손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다. 그래서 나는 취향에 맞는 꽃을 고를 수 있다. 집으로 돌아오면 까다로운 세실리아는 여전히 내 일 처리에 불만이다. 마치 일부러시 비거는 듯이 계모 일행 은영식적으로 만동생을 나무랐고 그건 오히려 세실리아를 덕이 고만장하게 했다. 그리고 그와 살은 내게 돌아온다. 내가 자기 명성에 흠집 낼까 두렵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진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걱정할 시간에 본인이 나가서 준비하라고 말했다. 동생 이댁 구하기도 전에 계모가 가장 먼저 나섰다. 자기 딸 체면을 세우기 위해 아버지까지 사나운 눈빛으로 나를 꿰뚫어지게 노려본다. 그 눈빛에 담긴 건 증오 경멸분 노뿐이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참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나는 또 물러섰다. 그리고 티파티는 예정대로 열렸다. 귀족 아가씨 3명이 이토록 단정하게 꾸며진 우아한 티파티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다. 게다가 3명 모두 마음에 드는 꽃을 골랐다. 금발의 아가씨가 세실리아를 칭찬한다. 장식 하나하나가 정말 훌륭하네요. 18배 벌써 이 정도라니 앞날이 기대되어 세실리아는 들떠있다. 그 분위기에 완전히 뒤해버렸다. 잠시 후 시음이 시작되고 하지만 그 시간이야말로 세실리아에게 체면을 구기는 순간이 될 줄은 몰랐다. 금발 아가씨가 먼저 차를 맛보고 믿기 힘든 표정을 짓는다. 세실리아는 눈치도 없어서 언니가 이상한 차를 준비한 줄 안다. 금발 아가씨는 말한다. 이런 차는 처음이래요. 차에 다른 재료를 넣으면 본래 맛을 해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 차는 훌륭하다고 연신 감탄한다. 하지만 아가씨들이 묻자 이 차에 무엇을 넣었냐고 할 때 세실리아는 말이 막혀 대답을 못한다. 그 순간 내 가차분이 대신 답한다. 안에는 술에 국화와 장미 꽃잎이 들어갔고 라벤더와 오렌지 껍질도 더했습니다. 향은 더 짙고 맛은 더 부드러워져요. 마음에 드셨다면 저도 기쁩니다. 금발 아가씨가 나를 알아본다. 이 차를 만든 게 내가 맞냐고 놀란다. 물론 동생을 연 먹일 기회라면 내가 놓칠 리가 없지. 역시 세실리아는 이를 갈 정도로 분해한다. 그래서 나를 막아보려 하지만 내쫓으려 든다. 하지만 이미 눈에 띈 나는 아가씨들 기억에 선명히 박혔다. 그들은 나와 함께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세실리아는 100번 1000번 싫어도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런데 내가 예상 못한 건 보복이 이렇게 빨리 날아온 것이다. 아버지는 내 탓에 세실리아가 티파티에서 망신당했다는 걸 알고 내 뺨을 3개 후려쳤다. 그는 내가 버릇없다며 하지만 이 모든 원인이 정말 내 잘못뿐인가? 내가 티파티를 준비한 게 죄인가? 나는 그저 웃기만 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해도 들어줄 사람이 아니니까 입 아프게 다투고 싶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내가 웃는 것을 보고 그게 무슨 태도냐고 따진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괜히 전전긍긍하는 세실리아가 불쌍해서 웃었을 뿐이라고. 아버지도 그녀처럼 의심이 많은 거겠죠. 내가 대응할 틈도 없이 엄청난 힘이 날lar려 버렸다. 그는 내가 쓸모없는 것이라 말한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딸로 여긴 적이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을 믿지 않는다. 얼마나 고희생해도 여긴 내가 머물 곳이 아니다. 갈피를 못 잡던 그때 신문에서 베레디트 공작가가 낸 시녀 모집 공고를 보았다. 신분 배경 없음, 장기 거주 가능 손빨 빠름. 그것은 내게 떠 나리망이 되었다. 이 남자는 시리스라는 이름이다. 공작저의 수석 보좌관이며 저택의 모든 일을 총괄한다. 하인 관리까지 포함해서 공작 부인이 부탁을 받아 나를 찾아왔다. 이 일을 받을 사람이 거의 없어서 공작 부인은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선발 조건은 극도로 까다롭다. 시녀 일도 하고 시녀 관리도 할 줄 알아야 하며 눈치가 빠르고 약초 감별도 가능해야 한다. 품위 있고 성품이 순박하며 착하고인 내심 있고 침착할 것. 마지막 조건은 귀족 출신. 그는 나를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귀족 가문이 아가씨가 정말 그렇게 뛰어난지 확인하려고. 남작인 아버지는 베레디트 공작가가 직접 방문한다는 말에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베레디트 공작가는 제국 최고의 가문이라 불린다. 현가주와 황제는 막역한 사이다. 시리스 가저택에도 착하자 저택은 작지만 외벽과 장식은 깔끔했다. 집안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가 세실리아를 보자 처음엔 찾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을 보고 찾는 사람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래서 시리스는 말한다. 이번 방문 목적은 유피미아를 만나는 것이라고. 아버지는 그 말에 흠칫한다. 그리고 되묻는다. 이 아가씨가 유피미아냐고. 아버지는 세실리아가 내 딸이라고 우긴다. 시리스는 이해했다. 유피미아는 대체 어디 있냐고. 그녀도 당신 딸 아니냐고.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내가 나서 선애가 유피미아라고 말했다. 시리스는 나를 본 순간 미모의 시선을 빼앗겼다. 시리스는 곧바로 자기 소개를 하고 채용 전에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직접 공작저로 모시겠다고. 나는 그에 동의했다. 다만 그 전에 시리스 가정말 베레디트 공작가 사람이라는 증거를 내놓기려고 했다. 아버지는 내가 건방지다며 나무라려 했지만 시리스가 다 노히 가로막아대 받아쳤다. 남작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베레디트 공작가와 맞설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나는 정령이 도움으로 시리스의 증명을 확인했다. 그 후 시리스는 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가 던진 질문들은 내게 너무도 쉬운 것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하라고 했다.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이곳을 떠날 수 있다. 시리스는 밖에 마차 가준 비댔다고 말한다. 가능하며 오늘 바로 출발하자고. 나도 망설임 없이 수락했다. 하루라도 빨리 떠날수록 좋으니까. 나는 곧장찜을 꾸렸다. 아버지는 불만 가득했다.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따로 와서 따져 묻는다. 여기까지 온 이상 나도 더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나는 모든 일을 낱낱이 말해줬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듣는 듯했다. 내 생각엔 이건 가문에도 도움이다. 베레디트 공작가와 좋은 연주를 트는 기회라고 봤다. 게다가 그들은 보수도 지불한다.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아버지는 그제야 솔깃해했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이익 앞에서 포기할 사람이 아니다. 지금은 그를 설득해 여길 떠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아버지는 나를 자작가로 보낼지 함께 물금을 받을지 아니면 보수를 받고 베레디트 공작가와 연을 맺는 게 더 이득일지 저울질한다. 물론 손익을 따져 본 끝에 공작가와 엮이는 쪽을 택했다.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 상대 가왕실 측 귀족이니까. 유피미아는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고. 이 감옥 같은 곳에서. 하지만 남작은 따로 시리스에게 말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을 양보할 순 없다고. 유피미아를 여기서 내보낼 수 없다고. 시리스는 이에 까한데 이유를 묻는다. 남작은 딸 유피미아가 곧 결혼할 예정이고 이미의 물금도 받았으니 떠날 수 없다고 한다. 시리스는 충격을 받는다. 친딸을 팔아넘기다니. 예물금은 지참금과 다르다. 혼인하면 중요한 노동력인 여성 입 빠져나가니 친정은 일손을 잃는 셈이라 그 보상으로 예물금을 지불한다. 귀족이라며 노이려 신부가 풍족히 살도록 지참금을 보내는 법. 그런데 귀족 남작이 예물금을 받다니 뻔뻔하기 그지없다. 시리스는 역으로 이용한다. 예물금보다 더 큰 보수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얼마나 필요하냐고.
남작은 이 100만 켈트를 부른다. 시리스는 그 뻔뻔함을 확인한다. 생각보다 더한 쓰레기였다. 200만 켈트는 남작가의 연수 입과만 먹는다. 그런데도 시리스는 수락한다. 다만 시리스는 조건을 붙인다. 돈은 계약서대로 유피미아 아가씨가 공작저에도 착한 뒤에야 지급된다고. 게다가 그 돈은 유피미아에게 직접 지급된다고. 남작은 즉시 발끈한다. 자긴 그 애 아버지라며 여기서 바로 받으면 된다고 우긴다. 시리스는 베레디트 공작가의 원칙을 나세운다. 남작에게 분명히 말한다. 유피미아가 공작저에도 착해야만 지급 가능하다고. 남작은 못마땅했지만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나오자 방금 시리스와 합의했다고 말한다. 내가 공작저에도 착하면 보수를 내게 준다고. 그리고 내가 받는 즉시 그 돈을 짜기에게 바로 건네라고. 끝까지 돈뿐인 사람, 나를 걱정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처 지를 남들이 알게 될까 두렵다. 외로움과 슬픔까지도. 그래서 마지 못해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는 만족스러 웃음을 짓는다. 그리고 내가 가장 훌륭한 딸이라 치켜세운다. 곁에 있던 시리스는 다 알고 있다. 그는 유피미아를 딸로 여기지 않는다는 걸. 그런데 뜻밖에도 시리스가 내 손을 잡고 여길 때리고 나갔다. 그리고 이 남자는 처음으로 나를 놀라게 했다. 그 전에 나는 어머니 묘를 찾아갔다.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시리스는 내가의 물금을 남작에게 줄 건지 묻는다. 내가 그 뜻대로 할 리가 없다. 대신 시리스에게 말한다. 어음으로 그 별을 받겠다고. 시리스는 깜짝 놀란다. 기조경애가 어음을 알다니. 만기를 1년 뒤로 잡아달라고 했다. 그리고 별도의 계약서도 원한다. 기일연장 가능 조항을 넣고 금액은 적당히 기재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공작가의 감독하에 진행할 것. 또한 공증인도 세워 계약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자고. 이런 요구를 시리스가 받아들였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이 일이 정리되자 나는 마침내 이곳을 떠난다. 내 영혼을 묶어두던 곳을. 처음으로 먼 길을 나선 나는 마차열라 번화한 거리 풍경을 본다. 마차가 여관에 도착하자 시리스가 먼저 내 앞에 나타난다. 솔직히는 내가 남을 섬겼지. 처음으로 대접받으니 낯설다. 이런 호화로운 숙소는 처음 본다. 내부 장식은 충격적일 정도였다. 게다가 예상 밖으로 그 남자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했다. 처음 만난 사이지만 그는 보좌관이다. 관계를 잘 쌓아두면 공작저 생활에도 움이 될지 모른다. 나는 그저 수락했을 뿐인데 그가 그렇게 기뻐할 줄은 몰랐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저녁식 사중 시리스가 묻는다. 약재 제조법은 누구에게 배웠냐고. 독학이라는 말에 시리스는 크게 놀란다. 의사스승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또 시험인 줄 알았다. 바로 누구도 연루시키지 않겠다고 말하고 담당의사에게 배우겠다고 덧붙였다. 시리스는 배우는 방식은 중요치 않다고 말한다. 약을 만드는 법도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리고 공작 부인은 까다롭다고 경고한다. 내게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니다. 끝까지 버틸 자신이 있다. 계산하려는 순간 시리스는 유피미아가 사라진 걸 알아챈다. 그때 나는 이미 뒤에 있었다. 몸이 둥실둥실 떠오르는 기분. 시리스가 급히 쫓아나온다. 내 취한 모습을 보고 웃음이 새어나온다. 나는 남자에게 이런 꼴을 보일 줄 몰랐다. 그때 내가 발을 어디뎌 넘어질 뻔한다. 시리스는 즉시 달려와 그대로 나를 품에 끌어안았다. 너무 가까워서 순간 어쩔 줄 몰랐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시리스는 내 입 알았다. 그저 숙소로 데려다 주려 했을 뿐. 길에서 반짝이는 브로치의 시선이 멈췄다. 시리스는 내게 가장 어울리는 브로치를 찾아냈다. 나는 하지 않았지만 시리스가 주는 걸 거절하긴 어려웠다. 그날은 처음이었다. 한 남자의 배려를 느낀 건 그 후 나는 시리스와 함께 제국수도로 향하는 기차에 탄다. 시리스는 여관에서 쉬라고 하고 내일 아침 빈센트가 공작저로 안내할 거란다. 전달할 말만 남기고 급히 떠나버렸다. 사실 시리스의 정체는 베레디트 공작 부인의 아들 카시우스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직접 본 사람이었댔는지 궁금해한다. 카시우스는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오래 곁에서 모실 수 있을 거라고. 내일 바로 온다고도. 공작 부인은 원래 기대가 없었다. 귀족 중에서도 가장 말단이 가난한 가문이었으니까.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그 시녀가 조금 기대된다. 이렇게 거대한 저택이 있을 줄은 몰랐다. 역시 베레디트 공작가다. 그곳에서 마침내 위험 있는 공작 부인을 마주했다. 이 장면에서 도나누는 들리지 않는다. 예를 갖춰 공작 부인께 인사한다.
공작 부인은 먼 길 온 것에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곁에 남아주겠다는 것도. 그 후 공작 부인은 뉴피미 알을 살핀다. 겉보기엔 확실히 부드럽고 예법도 알고 어두운 새 옷차림에 행실도 차분해 보인다. 공작 부인은 말한다. 주치 앤더슨이 이제 내 능력을 살필 거라고. 앤더슨은 약초를 간단히 손질하라고 지시하고 재료를 준비한 뒤 정확히 배 앞에 부인이 드실 약을 만들라고 했다. 그리고 하루 3번꼴로 적절한 약을 내 놓으면 된다고. 앤더슨은 조수엘이 업무 중도 와줄 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내 다음 임무는 부인이 당장 드실 아침약과 허브차 준비였다. 다리고 오리는 일은 자신 있다. 늘 해오던 일이니까. 앤더슨은 어느새 유피미아의 손 놀림에 매료된다. 그런데 마지막 약재 하나가 부족하다. 그때 숨어있던 숲을 정령이 도움으로 마지막 약재를 찾아냈다. 게다가 그 약재는 평소보다 기운이 더 짙어 보였다. 하지만 공작 부인은 시간이 꽤 걸렸다며 앤더슨이 대신 설명해 준 덕분에 부인은 주치 앤더슨이 그토록 칭찬하자 안심하고 마셔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단숨에 들이킨다. 부인은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누가 다렸든 약은 다 똑같이 써서 못 마시겠다고 생각한다. 그때 나는 잎 사기 한 장을 내민다. 그리고 부인께 말한다. 이거나 사루잎이니 살짝 씹어보시라고. 입안에 남은 쓴맛을 떨어준다고. 앤더슨은 그 잎이 단맛이라는 거란다. 하지만 부인은 단맛을 가장 싫어한다. 이번엔 사람을 다시 뽑아야 하나 싶었다. 그런데 부인이 조심스레 씹는 순간 작은 잎 한 장이 입안이 역한 맛을 순식간에 말끔히 사라지게 했다. 사실아 사루잎은 약속이 밴 조산과 중화작용을 일으켜 쓴 맛을 없앤다. 그 과정에서 잎이 단맛도 사라지고 끝내 입안이 서서히 상쾌해진다. 공작 부인은 만족했고 나를 계속 곁에 두기로 한다. 자신의 일상을 맡기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 않았다. 공작가의 하인들 입장에선 귀족 출신 시녀는 완영받지 못한다. 많은 시녀들이 귀족 시녀를 못마땅해 한다. 10명 중 9은 실력도 없고 그저 고귀한 척잘난 척만 하니까 이전 귀족 시녀들에 개질린 사람도 많을 거다. 그래서 신참인 나를 제대로 길들이려 들겠지. 하지만 나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역시 나한 시녀가 새벽 5시에 일어나라고 명령한다. 그 시간이 내 기상 시간이 아닌 거란다. 그래서 왜 그래야 하냐고 따져 묻는다. 나도 그 시간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뭐냐고. 시녀는 내가 반박하자 못마땅한 눈으로 나를 노려본다. 명령이라 고못 박는다. 그래 나를 우습게 보는 모양인데 지방에서 온 귀족 시녀라서 그런가.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언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첫째가 사신 여인 너는 내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 나는 공작 부인이 전 속시녀다. 내 기상 시간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내가의 새벽부터 너희 같은 말단 시녀들과 같이 일어나 차를 우리겠나. 그 말에 그녀는 놀란 기색을 보인다. 그 표현은 보통 시녀들이 신입귀족이려 쓰는 말이라 귀족에게도 통하니까. 대개 귀족들은 그 뉘앙스를 모른다. 하지만 나는 평범한 귀족이 아니다. 나는 부인께 규정에 어점이 있다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내가 감히 부인을 움직이려 한다며 발끈한다. 그래서 말한다. 부인께는 판단이 있고 너희가 귀족을 무시하는 건 부인의 명예를 깎는 일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부인은 명예를 중히 여기지. 내가 이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하면 너희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제야 그녀는 고개를 숙인다. 그 후로는 다시 건드리지 않았다. 쓸데없는 문제는 정리됐지만 그날 밤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아까 내 태도를 떠올리니 어딘가 죄책감이 비집고 들었다. 그 모습이 새 실리아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어디로 도망쳐도 혈통이 나기는 지워지지 않는다. 그때 작은 기척이 들렸다. 눈을 뜨니 팔딱팔딱 정령 노인이 내 슬픔을 달래려 날놀리는 모양이었다. 나도 그 모습에 핏이 굳고 말았다. 그런데 고개를 돌리자 밤인데도 안 자고 있는 남자가 있었다. 시리스가 부인에게 칭찬받았단 소식을 듣고 일부러 축하하러 온 거였다. 나는 그 배려에 감사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묻는다. 언젠가 남작가로 돌아가게 되며 어쩔 거냐고. 나는 당황해 말했다.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한다. 그래도 평생 공작가에만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되묻는다. 설마 벌써 내가 쫓겨날 거라 생각해. 시리스는 웃으며 말한다. 부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굳이 여기 남을 필요 없잖아. 나는 한숨 쉬며 말한다. 정말 그때가 오면
약초 가게 하나 차리는 것도 괜찮겠지. 하지만 시리스는 내 생각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다. 그게 나를 몹시 불쾌하게 했다. 시리스는 서둘러 해명한다. 부인 곁에서 충분히 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큰 약방을 차려도 될 정도로. 그녀가 까다로운 건 맞지만 칭찬과 보상에는 인색하지 않아. 나는 시리스가 가신이면서도 공작 부인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핑계를 대고 들어가시었다. 시리스도 난 처했다. 정체를 숨긴 채라 유피미아 앞에서는 조심히 느슨해졌고 결국 말이 새어 나와 거의 들킬 뻔했다. 그 후 시리스는 유피미아가 확실히 뛰어난 아이라고 느낀다. 어머니의 명예를 지킬 줄 알고 게다가 아름답고 마음도 곱다. 그래서 시리스는 그녀에게 더 끌리게 된다.